어머님, 이건 음식이 아니라 죄예요, 죄.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죄가 되고 있다고. 수십억 재산 앞에서 며느리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저녁상은 제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었고, 아들은 그런 아내 앞에서 그저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또 약을 잃어버리셨네. 이러다 정말 치매 오시는 거 아니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매일 밤 저의 기억을 훔쳐갔고 제 아들마저 완벽하게 속여 넘겼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효도 관광 보내드릴게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것은 효도 관광이 아닌 저를 세상과 격리시킬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갇힐 위기의 순간,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만두만 빚던 70대 노모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문희정이요. 백두산 호랑이의 딸이요. 잠시 후 며느리의 회사 문을 두드린 것은 경찰이 아닌 국정원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이건 음식이 아니라 죄예요. 죄. 펀드 매니저 최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 거실에 메아리 쳤다. 그녀의 손이 시어머니 문희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하얀 도자기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쩌렁쩌렁한 소리를 냈다. 따뜻한 밥알과 미역국이 마루 전체에 나뒹굴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박성훈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희정을 노려보며 악을 썼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죄가 되고 있다고. 저놈의 만두 가게만 아니었어도 이런 좁은 집에서 살 이유가 없었을 텐데. 희정은 바닥에 흩어진 다발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온갖 고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6.25대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손끝이 다 해져라 이래서 만든 작은 만두 가게. 그 가게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이 집도 마련했건만. 유진아, 그만해. 성훈이 아내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만하라고. 나도 그만하고 싶어.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적 못 내면 잘리게 생겼고 집에 오면 이런 음식이나 차려주는 시어머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오늘도 조태웅 본부장에게 실적 부진으로 모욕을 당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최유진, 이번 분기도 이 모양이면 정말 각오해야 할 거야.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왜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돈이라도 있어서 며느리 도와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만두 가게 따위나 하면서 집안 쪽팔리게 만드시는 거야. 희정은 묵묵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 깨진 도자기 조각이 스쳐 지나가며 가느다란 핏줄기가 맺혔다. 붉은 피가 하얀 밥알과 섞여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 성훈이 어머니 곁에 다가가려 했지만 유진이 다시 소리쳤다. 그냥 내버려둬. 치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해보겠다는 거야? 늙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희정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차가운 눈빛 속에서도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39세 며느리의 얼굴에는
탐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한때는 다정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선 마귀 같았다. 유진아,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성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아내를 달랬다. 잘못한 게 뭐냐고. 재개발 보상금 받을 거면서 아직도 우리를 이 좁은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잘못이야. 다른 집은 부모가 자식 집이라도 사주는데. 그 순간 희정의 눈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 정도 모욕쯤은 견딜만 했다. 문제는 앞으로였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한 달 전 유진이 구청에서 나온 재개발 통지서를 손에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님 가게 있는 동네가 재개발 1차 지역으로 선정됐어. 그때만 해도 유진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성훈도 놀라며 통지서를 들여다봤다. 구청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통지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말 그런 보상금이 최소 수십억이야. 건물 소유권자로서 받는 보상금만 해도 엄청난데 영업권 보상까지 합치면 말도 안 되는 돈이 굴러들어와. 희정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반세기 동안 지켜온 작은 만두 가게가 사라진다는 사실보다는 며느리가 어떻게 변할지가 더 걱정됐다. 50년을 넘게 살아온 그녀의 경험으로는 갑작스런 횡재만큼 사람을 망치는 것도 없었다. 과연 그 걱정은 현실이 됐다. 유진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처음에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라며 다정하게 굴었다. 일주일 후부터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되죠 라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어머님, 혹시 변호사는 알아보셨어요? 이런 큰 돈은 전문가 도움받아야 하는데 라며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전이었다. 어머님, 보상금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유진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을 때 희정은 며느리의 눈에서 번뜩이는 탐욕의 빛을 똑똑히 봤다. 돈을 보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러냐? 아니요, 그냥. 혹시 관리가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금융 쪽 일을 하니까 투자나 자산 관리 같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유진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모두 시어머니에게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조태웅 본부장의 실적 압박과 끝없는 가스라이팅에 시달린 그녀는 그 분노와 절망감을 고스란히 희정에게 전가했다. 어머님이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였다면 우리도 이런 답답한 생활 안 했을 텐데. 왜 하필 만두 가게 같은 초라한 장사를 고집하셨어요? 희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6.25 피난길에서 시작된 만두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손 하나로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아들을 키워낸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유진이 남편 몰래 희정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통장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찾으려는 듯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머님, 나이가 드시니까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까지 꺼냈다. 그제야 희정은 깨달았다. 며느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려는 계획이었다. 유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서
이제는 계획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 어머님, 혈압약 어디 두셨어요? 아침 식사 후 유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어봤다. 희정은 언제나처럼 거실 선반에서 약통을 꺼내려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어머님, 어제도 찾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유진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엌 싱크대 밑에서 찾았던 거 기억 못 하시나요? 희정은 당황했다. 자신은 절대 약을 그런 곳에 두지 않는다. 50년 넘게 살림을 해온 그녀에게는 모든 물건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유진이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밑에서 약통을 꺼내 보이자 희정은 할 말을 잃었다. 자, 여기 있네요. 어머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남편 성훈이 출근한 뒤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희정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은 재빨리 거실의 물건들을 제자리에서 옮겨 놓았다. 리모컨은 소파 쿠션 밑으로, 안경은 부엌 식탁 위로, 휴대폰은 침실 서랍 안으로. 어머님,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아세요? 희정이 평소 두던 자리를 뒤지자 유진이 한숨을 내쉬며 소파 쿠션을 들춰냈다. 또 여기 있네요. 어머님, 어제도 같은 곳에서 찾았는데 기억 못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깜빡하시면 정말 걱정돼요. 이런 일이 일주일 내내 반복됐다. 희정의 일상 물건들이 매일 다른 곳에서 발견됐고 그때마다 유진은 어머님이 두신 거잖아요 라며 못 박았다. 희정은 점점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저런 곳에 뒀나?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건 아닐까? 가장 악랄한 건 날짜와 시간에 대한 혼란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어머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일이지, 왜? 어머님, 오늘 14일이에요. 엊그제도 날짜 헷갈리셨는데. 유진은 일부러 벽걸이 달력의 날짜를 바꿔놓고는 희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심지어 시계까지 조작해서 희정이 시간 감각을 잃도록 했다. 어머님, 아까 점심 드셨는데 또 배고프다고 하시네요. 이러다 정말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유진은 마치 연극하듯 희정의 실수들을 늘어놓았다. 여보, 오늘도 어머님이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셨어. 그리고 아침에 드신 밥그릇을 또 화장실에 놔뒀다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정말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성우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실제로 희정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의 치밀한 조작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희정은 변명하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신이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걸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더욱 두려웠다. 유진의 최종 목표는 분명했다. 희정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치매나 인지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십억의 보상금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겸해서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다. 희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엄마, 그냥. 유진이 말대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성훈의 말이 희정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들이 직접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이었다. 희정은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성훈아, 엄마가 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좀 이상하세요. 어제도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셨고
그제는 밥그릇을 화장실에 놔두셨잖아요. 유진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희정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난 그런 적 없다. 엄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걱정되는 거고요. 유진이 타이밍을 맞춰 거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인쇄된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초기 치매나 경도인지장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늦어지면 치료도 어려워지고. 뭐가 치매야? 난 멀쩡하다. 희정이 목소리를 높이자 성훈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는 생각으로. 건강검진, 너도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정말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유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안심이 되는 거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희정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예약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미 며느리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냐? 어제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상하신 것 같아서. 성훈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희정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유진의 가스라이팅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성훈아, 엄마 말 믿어줘.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약도 냉장고에 넣은 적 없고 밥그릇도 화장실 가져간 적 없어. 엄마. 성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게 바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유진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동조했다. 맞아요. 어머님, 인지기능 검사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문제 몇 개 풀고 기억력 테스트하고. 별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굴욕적인 일을 당해야 하는데. 굴욕적인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거죠. 혈압 재고 혈액 검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희정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예약 날짜는 이미 잡혀 있었다. 3일 후 오후 2시.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엄마, 제발. 성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가줄게요. 혼자 가시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희정은 아들의 손을 바라봤다.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정신병자로 보고 있었다. 알겠다. 희정의 목소리는 작고 쓸쓸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며느리의 완벽한 승리였다. 유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며칠 후 희정은 인지장애 의심 진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성년후견인 신청이었다. 병원 예약을 잡힌 다음 날, 희정은 만두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재개발로 인해 손님은 거의 없었고, 적막한 가게 안에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세월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킬 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낯선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희정에게 다가왔다. 문희정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남자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희정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북쪽에서 온 편지입니다. 받으실 분이 맞나 확인 좀 해주세요. 희정의 손이 떨렸다. 북쪽 6.25 이후 70년 가까이 소식이 끊어진 고향 말인가. 봉투에는 한글로 문희정 동지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리명순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영순이?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명순은 어릴 때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다. 6.25 때 헤어진 이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친구였다. 맞습니다. 리명순 동지가 브로커를 통해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누렇게 바른 편지지에는 서툰 한글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다. 희정아, 이 편지가 내게 닿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평양에서 늙은 몸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 너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내 아버지 문태산 동지 이야기 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었어. 영순아, 내 딸 희정이가 남쪽에 있다면 꼭 전해다오. 만주 땅에 묻어둔 독립운동 자금이 있다. 그 지도를 희정이에게 맡겼으니 때가 되면 찾아 써라. 백두산 호랑이의 마지막 명령이다. 희정아, 내 아버지는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어.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며 만주와 연해주를 누비던 전설적인 분이셨지. 해방 후에도 비밀 조직을 이끌며 조국 통일을 위해 애쓰셨어. 그분이 남긴 독립운동 자금은 엄청난 규모라고 들었어. 중국은행과 스위스은행에 분산해서 보관해 뒀다는데 그 지도가 없으면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 너는 그 지도를 받았니? 아버지가 내게 뭔가 물려주신 게 있을 거야. 찾아보거라.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거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지.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죽기 전에 아버지의 유언을 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건강하게 살아라, 희정아. 리명순 올림. 희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렴풋이 기억났다. 어릴 때 아버지가 밤늦게 낯선 사람들과 회의하는 모습, 갑자기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들, 그리고 피난 떠나는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건네준 무언가. 지도. 희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피난길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건네준 낡은 만두 찜기.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브로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편지 받으셨으면 제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희정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백두산 호랑이, 독립운동 자금, 지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신비로웠던 과거가 조금씩 설명되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독립운동가의 딸이란 말인가? 희정은 7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았다. 단순한 만두 가게 할머니가 아니라 백두산 호랑이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십억의 재개발 보상금에 혈안이 되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며느리.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았다. 희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했다. 찜기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을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희정은 집에 돌아와 유진과 성훈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했다.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오래된 살림들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70년 전 피난길에서 챙겨온 몇 안 되는 유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비녀,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 그리고 그것. 손때 묻은 만두찜기가 상자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찜기를 꺼내 들었다. 피난 떠나던 그날 아버지가 급하게 자신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희정아, 이건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잘 간직해라.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다. 당시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그 찜기로 만두를 쪄서 팔며 50년을 버텨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다. 희정은 찜기를 자세히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찜기였지만 바닥 부분이 유독 두꺼워 보였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보니 속이 빈 소리가 났다. 혹시. 희정은 부엌칼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바닥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긁어봤다. 오래된 나무가 부스러지면서 틈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름종이를 벗기자 누렇게 바랜 양피지가 나왔다. 크기는 A사 용지만 했지만 종이 위에는 복잡한 선들과 기호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지도였다.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지도인가? 지도의 맨 위에는 한자로 만주국 비밀금고 위치도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는 중국 동북부 지역의 산맥과 강줄기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고 몇 개의 지점에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지도 한편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1차 보관소 하얼빈 중국은행 금고 샵 247 백두산 천지 동쪽 300보 지점 지하 3m 총 금액 현재 가치 약 200억 원 상당. 백두산 호랑이 문태산. 희정은 숨이 막혔다. 200억 원, 재개발 보상금이 수십억인데 그보다 훨씬 큰 돈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도 뒷면에 적힌 글이었다. 내 딸 희정에게. 이 돈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은 것이다. 하지만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 조국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쓰여야 한다. 너는 이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너는 백두산 호랑이의 딸이다.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거라. 이 지도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다는 뜻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남긴 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국정원 해외파트 최고 위급에게 백두산 호랑이의 딸이라고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문태산이. 희정의 손이 떨렸다. 국정원, 아버지가 해방 후에도 정부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인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때 집에 가끔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하던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일들. 그럼 아버지는 정말. 희정은 지도를 다시 찜기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보관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은 단순한 만두 가게 할머니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이자 비밀요원의 딸이었다. 유진이 수십억 때문에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동안 자신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카드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뀔 거야, 유진아. 희정의 눈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빛이 돌았다. 백두산 호랑이의 딸답게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것이다. 내일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제 희정은 두렵지 않았다. 며느리의 계획을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희정이 병원에 가기 전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유진이 상사 조태웅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 어머님,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저희 회사 조태웅 본부장님이세요.
조태웅은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냉혹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태웅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희정은 그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유진이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재개발 보상금 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고액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유진이 끼어들며 말했다. 어머님, 본부장님이 특별히 시간 내서 오셨어요. 수십억 규모의 돈을 개인이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희정은 찻잔을 놓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요. 조태웅이 친근한 척하며 앉았다. 어머님, 요즘 금융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요? 유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기 전에 이것부터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자산관리 위임장 같아 보였지만 희정이 자세히 보니 실상은 달랐다. 이게 뭐요? 조태웅이 설명했다. 간단한 자산관리 위임서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건강상 문제로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지시면 유진 씨가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건강상 문제, 난 멀쩡하다고. 유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요즘 많이 깜빡하시잖아요. 만약 오늘 병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태웅이 덧붙였다. 이건 예방 차원입니다. 혹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법정 후견인 지정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미리 가족 간에 정리해 두시면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희정은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다. 겉으로는 단순한 자산관리 위임서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유진에게 넘기는 내용이었다. 이거 사인하면 내 재산이 다 유진이 것이 되는 거 아니요. 조태웅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단순히 관리만 대행하는 거예요. 어머님 명의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하지만 희정은 금융 관련 서류의 함정을 알고 있었다. 50년간 장사하면서 온갖 계약서를 봐온 경험이 있었다. 이 조항은 뭐요?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자산을 처분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투자나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에요. 어머님이 직접 은행에 못 가실 수도 있으니까. 결국 내 허락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조태웅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어머님,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일인데. 그때 성훈이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다. 뭐 하는 거야? 엄마 병원 가는 시간 다 됐는데. 유진이 남편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여보, 어머님께 자산관리 위임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오늘 병원 가시기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훈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몸이 불편해지시면. 희정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조태웅을 차례로 바라봤다. 모두가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효도 관광 보내드릴게요. 유진이 갑자기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병원 검사 받으시고 나서 좋은 데 가서 푹 쉬다 오세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희정이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효도 관광 패키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신병원 장기 입원 동의서였다. 이제 유진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났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자산관리위임서에 사인하게 한 다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었다. 희정은 자산관리위임서와 효도 관광 계약서를 번갈아 보며 침묵했다. 유진과 조태웅 그리고 성훈까지 모두 자신을 압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병원 예약 시간이. 유진이 재촉하자 희정은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갑자기 유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전화 좀 빌려줘. 희정은 유진이 말릴 틈도 주지 않고 번호를 눌렀다. 지도 뒷면에 적힌 아버지의 메모를 기억해낸 것이었다. 국정원 해외파트 최고 위급이라는 말이 떠올랐고 문득 어릴 때 아버지가 은밀하게 적어둔 전화번호가 생각났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 문희정이요. 네, 누구시라고요? 희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백두산 호랑이의 딸이요.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잠깐만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버님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문태산. 작전명은? 백두산 호랑이. 마지막 임무지는? 만주 하얼빈. 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경외감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동지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는 국정원 해외정보부 부장 김정우입니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조직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유진과 조태웅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봤다. 희정이 갑자기 이상한 전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노인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김 부장, 나 문희정이요. 아버님의 마지막 명을 따를 때가 왔소.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소. 그런데 희정은 유진과 조태웅을 노려보며 말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며느리와 그 상사가 짜고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소.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으려는 계획까지 세웠소. 김정호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희정이 주소를 말하자 유진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정원이라고 하시는데 설마 진짜 그런데 전화하신 건 아니죠? 조태웅도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혹시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국정원에서 어떻게 일반인 전화를 받겠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김정호 부장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문동지님, 혹시 그 사람들이 금융업계 종사자입니까? 응, 며느리는 펀드 매니저고 그 상사는 본부장이라고 하더라고. 회사 이름이 뭡니까? 희정이 조태웅을 보며 물었다. 당신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조태웅이 어리둥절하며 대답했다. 대한투자증권 본사입니다만. 희정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대한투자증권이라고 하오. 알겠습니다. 조태웅 본부장 말씀이시군요. 갑자기 조태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정호 부장이 계속 말했다. 문동지님, 혹시 모르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십시오. 10분 안에 저희 요원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알겠소. 희정이 전화를 끊자 조태웅이 당황해서 물었다. 어머님, 방금 누구와 통화하신 겁니까? 내가 누군지 궁금했지. 나는 문희정, 백두산 호랑이
문태산의 딸이오.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심각하시네요. 이런 망상 증세까지.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하지만 희정의 눈에는 70년 동안 숨겨둔 날카로운 빛이 살아나고 있었다. 유진아, 내가 노린 게 수십억짜리 보상금이지. 그런데 말이야. 희정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내가 가진 건 그보다 훨씬 큰데. 그 순간 아파트 현관벨이 울렸다. 현관벨이 울린 지 불과 30초 만에 아파트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5명이 일제히 거실로 들어왔다. 맨 앞에 중년 남자가 희정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문희정 동지님, 국정원 해외정보부 부장 김정호입니다. 김정호는 희정에게 깍듯이 인사한 후 유진과 조태웅을 차갑게 바라봤다. 조태웅 본부장님이시죠? 조태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로 국정원이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저희가 모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금융범죄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김정호 부장이 수하들에게 눈짓하자 요원들이 조태웅과 유진의 양옆에 섰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유진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김정호 부장은 대답 대신 조태웅을 노려봤다. 조태웅, 당신 대한투자증권에서 해외 자금 세탁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 거 맞죠? 그건 3개월 전부터 저희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중국과 홍콩 경유 자금 세탁, 그리고 북한 관련 불법 송금까지. 조태웅이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김정호 부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냉소했다.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유진 씨를 통해 확보한 고객 자산으로 불법 자금 세탁을 한 정황까지. 유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언제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최유진 씨, 당신이 관리하는 펀드 계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태웅과 짜고 고객들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빼돌린 증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조태웅의 지시로 처리한 거래들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뜻이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본부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조태웅이 유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 여자가 뭔 소리를. 나는 아무것도 시킨 적 없어. 희정이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70년 동안 숨겨둔 백두산 호랑이의 딸다운 위엄이 그녀의 얼굴에서 풍겨났다. 김정호 부장이 희정에게 다가와 말했다. 동지님, 혹시 이들이 동지님께 강요한 서류들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이 테이블 위에 자산관리 위임서와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를 가리켰다. 저것들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는 계획이었지. 김정호 부장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감금미수죄입니다. 게다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 대상이네요. 성훈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엄마를. 여보, 아니야.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지만 유진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했다. 김정호 부장이 수하들에게 지시했다. 조태웅은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혐의로, 최유진은 사기미수와 감금미수 혐의로 연행하세요. 안 돼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유진이 희정에게 매달렸지만 희정은 차갑게 외면했다.
유진아, 내가 원한 건 내 돈이었지. 나는 아니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조태웅과 유진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정말 저 사람들 말 믿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희정은 요동하지 않았다. 김정우 부장이 희정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동지님,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딸을 지켜드리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고맙소, 김 부장. 혹시 앞으로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국정원 요원들이 모두 나간 후 거실에는 희정과 성훈만 남았다. 성훈은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국정원과 연결이 있으셨던 거예요? 희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성훈아, 내가 알던 엄마는 만두 가게 할머니였지만 진짜 엄마는 다른 사람이었어.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지. 3개월 후 희정은 작은 만두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재개발이 연기되면서 가게는 그대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반죽을 하고 만두를 빚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성훈이 앞치마를 두른 채 들어왔다. 엄마, 오늘 주물량이 많네요. 독립유공자 후원재단에서도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희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유진이 구속된 후 성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가게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만두를 빚을 줄 알게 되었다. 성훈아, 고생이 많다. 이 나이에 아들이 이런 일까지. 엄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알겠어요. 아내한테만 의존하고 엄마가 힘드셔도 모른 척 했으니까. 성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다. 유진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도 컸다. 가게 한쪽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게라는 현판과 함께 아버지 문태산의 사진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찾아와서 늦은 서운을 하고 간 것이었다. 엄마, 정말 아버지의 돈은 모두 기부하신 게 맞아요? 희정은 만두를 빚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00억 전부 독립유공자 후원재단과 통일기금에 기부했어. 아버지 뜻이 그거였으니까. 성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200억이라는 돈을 아무런 미련 없이 기부해버린 어머니가 대단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다. 그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으셨을 텐데. 성훈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유진이를 봐라. 돈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희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스며 있었다. 며느리 유진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영구 퇴출되었다. 조태웅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엄마, 유진이가 면회 신청을 했어요. 희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만나보실 건가요? 희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 만나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거야. 시간이 더 필요해.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김정우 부장이 들어왔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동지님, 안녕하세요. 김 부장, 어서 와요. 만두 좀 드셔요. 김정호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가게가 예전보다 더 번창하는 것 같네요. 아버지 덕분이죠. 독립유공자 후손 가게라고 알려지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주더라고요. 김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지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자료들이 더 발견되었어요. 희정과 성훈이 놀라며 바라봤다. 무슨 자료요? 북한 관련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통일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혹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희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김 부장 고맙지만 난 이제 그런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만두 가게 할머니로 남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미 충분히 이뤘어요. 이제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어요. 김정호는 희정의 의지를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김정호가 떠난 후 성훈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 일을 계속하는 것도. 희정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웃었다. 성훈아, 엄마는 이제 충분해. 아버지의 뜻도 전했고, 나쁜 사람들도 처벌받았고, 이제는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희정은 가게 밖을 바라봤다.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작은 만두 가게를 비추고 있었다. 70년 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을 모두 털어낸 지금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돈도 복수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